자리에 앉으세요. 706페이지 불교성전 706페이지 청전법륜원을 펴세요. 청전법륜원 706페이지 선남자여 또한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제발 법문 좀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거죠.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은 티끌마다 불가설 부처님 세계에 아주 많은 작은 티끌 수만큼 많은 넓고 큰 부처님 세계가 있어요. 일단은 화엄경은 이렇게 중중무진의 부처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티끌같이 많은 세계,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다 계시고 그 부처님 둘레에는 많은 보살들이 둘러싸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한 몸으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 그 부처님 낱낱이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으로 많은 부처님을 온 우주에 먼지수보다 더 많은 부처님의 세계, 그리고 부처님들, 그리고 먼지수보다 많은 내 몸까지 다 놔둬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모든 보살로들로 둘려 계시는데요. 몸과 말과 뜻으로 가지가지 방편을 지어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거예요. 이제 법문해 주세요라고 스님, 부처님 법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지 방편으로 이제 법문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게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눈을 찔끔 감는다든지, 뭐 공양을 올린다든지, 맛있는 걸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가자고 한다든지, 뭐 가지가지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이게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이제 가르침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깨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자기 성장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이 맴돌고 있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만 맴돌고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생각을 하고, 게다가 감정이라는 것은 계속 내 지성을 공격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만 만들고 나를 평화롭게만 만드는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환경들이 쫙 깔렸어요. 온 세상에.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 이성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더 좁아지니 더 감정적이 되고, 또 감정적이니 또 마음은 더 좁아지고, 점점 옹졸해지고 더욱더 화를 내고 더욱더 불평불만이 많고 짜증 많고, 뭐 맨날 남한테 상처 주면서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막 그러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거, 법문을 듣는 거, 가르침을 듣는 거, 법을 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법을 청해서 듣는 것을 노력을 해야지만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을 청해 듣는 것을 안 하면 계속해서 마음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법을 청해 듣는 게 이렇게 스님한테 강의를 듣거나 또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거나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에게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법을 청해 들을 자세가 된 거예요. 옆에 어떤 사람이든 나 자신에게도 내가 배울 게 있고 버릴 게 있고, 옆에 친구, 또 가족, 뭐 나를 애먹이든 가족이든 애먹이든 친구든 배울 게 있다. 거기서 배우자라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배우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배운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법을 청해 듣겠다라는 늘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옆에 사람들에게들 뭐 나무에게도 배우고 하늘에게도 배우고 땅에도 배우고 물에게도 배우고 사람들에게도 배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나은 법문을 해주세요 라고 간청까지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 전에 지혜로운 자에게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많이 아시는 분에게 그런 간청까지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녹슬지 아니하고 더 나빠지지 않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고, 거기서 성장을 하려면 쎄 빠져야지. 쎄 빠지게 해야 돼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우리가 지적인 이성적인 곳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몸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감정적이 되고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지 그냥 제자리예요. 그럼 뛰어야지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고바위라니까. 고바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공부해봐서 알지만 나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고바위니까 그래. 고바위라서. 많이 배워야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치달아가고 있죠. 이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78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걸어보지도 않았던 길이에요. 이 합계 출산율이 이만큼 저조한 거는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것이 절에서도 미치는 일이거든요. 1년에 출가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91년 출가할 때는 600명 정도 출가를 했어요. 많으면 700명 뭐 이렇게 출가를 했어요. 그때는 저 때만 해도 비구니 스님이 여성이 더 출가가 더 많았어. 그때 신기하게 여성이 더 출가가 많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점점 이제 그 출가하는 사람이 줄어서 지금 1년에 100명도 되지 않아요. 70몇 명? 60몇 명? 이렇게 해요. 해인사에 승가대학 있지. 통도사에 승가대학 있지. 뭐 전국에 승가대학이 몇 개가 있는데 문 닫은 승가대학이 많고, 해인사도 스님들 받아봐야 10몇 명밖에. 한 학년에 10몇 명 받으면 많이 받은 거예요. 스님도 운문사 다니셨는데 운문사 20몇 명 입학했나요? 스님 동기가? 저희 동기 17명. 17명. 스님 그래도 많이 했대. 17명. 그 이후로는 더 줄었대. 그러니 뭐 이렇게 그것은 이제 지금은 눈에 띄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60대, 70대 스님들이 아직 많아요. 50대 중반 이후에 스님들이 아직 많아서 아직 10년 동안은 뭐 이렇게 절에 이렇게 운영하고 뭐 하는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10년 정도 지나면 60대가 70대가 되죠. 70대가 80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젊은 스님들은 훨씬 더 줄고, 나중에는 이제 절에 스님이 없다. 이제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 통도사하고 해인사 예불하러 이렇게 그 정조에 가면 그래도 웅장한 맛이 있어요. 같이 함께 독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통도사 가서 이렇게 하니까 스님들이 별로 없어. 새벽에 많이 한 반 이상 줄은 것 같아. 막. 그러면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반 이상이 뭐예요? 훨씬 더 많이 줄죠. 그럼 작은 절들은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산중의 절들은 요즘에 스님들이 임명을 받아도 안 가려고 그래. 신도가 없으니까. 신도가 없으니까 산중의 절은 톡을 삼아서 가면 가지 이러면서 이제 가고 그래요. 그것이 절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현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인구 그 출산율이 1.3이고 1.5면 걱정이 좀 덜 되는데, 줄어들어도 조금씩 줄어드니까. 근데 지금 절벽으로 푹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자식을 키우는데 양육비가 많이 드니까 자식을 안 낳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집값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가정이 파탄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부터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이런 게 없었고, 여러분들도 자식 앞에서 우리 가정이 너무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 이런 것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은 일찍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늦게 오고, 아버지 뭐 겨우 이렇게 겨우 보는 시간 별로 없고, 아침도 제대로 같이 안 먹고, 뭐 밥 먹는 시간 별로 없고, 또 같이 있으면 또 부부가 또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뭐 그리고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 계속 잔소리해. 뭐 공부 안 하느니 뭐. 그러니까 가족이 서로 이렇게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별로 못 느끼니 결혼해서 뭐 하냐 이런 거. 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뭐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그 가치관이 없어요. 내가 아이를 키워서 양육을 해서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키우는 것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귀찮은 일이야. 애를 보는 것은 너무 힘들어. 양육이 너무 힘들어. 힘든 만큼 보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사실 힘든 만큼 보상이 있는 게 양육인데 양육에 대한 보상 가치가 희생한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야. 아이를 위해서 난 희생밖에 안 했어. 여러분들은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나는 그래도 뭔가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30 세대들은 이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너무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우울증 걸리게 생겼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생겼고, 뭐 이러더니 그 결혼한 친구들은 너 결혼하지 말라, 아이 낳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리고 친구들이 또 그런 친구들도 별로 없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 문화가 그렇게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비용보다도 처음엔 비용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치관이 확 바뀌어가지고 아이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성적인 로망도 많이 사라졌어요. 순수한 사랑. 남녀가 왜 심쿵한 거 있잖아요. 10대 후반하고 20대 초중반 이런 게 남녀가 이렇게 그냥 얼굴만 봐도 눈에서 불튀기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게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많이. 그것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운이 많이 돼요. 물론 그것은 경제적인 영향, 뭐 사회적인 영향도 있지만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이 이런 현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치고 가야 될, 그래도 우리가 인구 절벽이 경제 절벽으로 이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 노후 제대로 이렇게 준비 안 해놨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그 노인 세대들이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60대, 70대들이 그래도 이렇게 나름 노후를 준비한다고 해도 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통장에 몇 억씩 막 꽂혀 있고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냥 겨우겨우 뭐 1, 2년 근근히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80이 되면 어쩌지?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라라도, 대한민국의 경제라도 탄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기초수급자 대상들이 많아지고 그들에게 주는 비용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진 않지만 나름 여유 있게는 살거든요. 안 굶고. 그러니까 나라가 좀 탄탄하면, 경제가 탄탄하면 그래도 이렇게 그 어르신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 과도기처럼 지금 성장은 쭉 와서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계속 성장할 거냐? 여기 성장이 다 되고 변곡점에서 툭 떨어지느냐? 이런 이제 애매한 상태로 와 있어요. 그 인구 문제랑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푹 떨어지냐? 아니면 그냥 쭉 이어지냐? 아니면 성장하기 쉽지가 않다. 어쨌든 이 상태로라도 35,000불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4만 불까지라도 접근해서 이만큼이라 해도 여러분들은 노후에 고생을 좀 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3만 5천 불에서 작년 3만 5천 불에서 올해 3만 2천 불이 될 거라고 막 그러잖아요. 좀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떨어져서 2만 불대로 떨어지면 이러면 이제 그러면 참 난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K 반도체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그 대만하고 우리나라를 휘어잡고 너네들 일본의 반도체를 망가뜨린 게 미국이거든요. 손 봐줬거든. 그래서 우리한테도 공이 넘어온 거예요. 일본이 두 손 두 발 들면서 대한민국이 급부상하게 된 거죠. 대만하고. 그런데 다시 또 미국이 대한민국 손 좀 봐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30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잘 돼야 돼요. 그게. 조선은 이제 그래도 수주를 많이 받아서 그래도 지금 단기적 전망은 괜찮고 방산도 우리나라가 다른 때 비해서 지금 괜찮고 이제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전망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그렇지만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리고 식품이라든지 농업 이런 것도 우리가 나름 노력해서 경쟁력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이렇게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 K 드라마 이런 것들도 미디어 이런 것들도 나름 이제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점이냐? 더 성장해야 되냐? 정점에서 이제 앞으로 하락할 일만 남았느냐? 이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내는데 반도체를 해내고 2차 전지를 해내고 다른 컨텐츠 이런 것들을 해내는데 젊은 사람들의 이런 아이디어나 젊은 사람들의 열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의대 가는 거예요. 공대 들어갔다가 다시 시험 준비해. 의대 시험 준비해서 의대 경쟁률은 하늘을 뚫고 있어 지금. 아무리 서울대 들어가도 서울대 무슨 전자공학 들어가도 다시 또 공부한다니까 의대 가려고. 그래서 의술이 뛰어난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이제 뛰어난 천재들이 의대를 선택해서 의사가 되는 건 좋은데 그것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냐 할 때 과연 발전시키는 중국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중국은 이 시진핑도 화학과죠. 장점이 이런 사람들도 지금까지 주석을 해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 공학도예요. 이공계 계열 중에서도 공학 계열이 이제 전공을 하고 그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드라마나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의사가 나오고 의사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국의 드라마는 왜 공학도들이 드라마 주인공이고 그래. 무슨 이제 첨단 산업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 이외에 이제 이렇게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공학도들이 드라마나 이런 영화의 주인공이 많아 보면 그만큼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석들이 다 공학도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4차 산업 쪽으로는 중국이 급부상을 해서 이만큼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공학도다 보니까 중국에서 선점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잖아요. 근데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AI로 넘어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만큼 중요한 게 자원이에요. 히토류 같은 금속이에요. 우리 2차 전지에도 다 리튬, 니켈 이런 금속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주 항공 분야로 가면 희귀 금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면 희귀 금속이 히토류거든요. 희귀 금속들을 발굴하고 그걸 정련하고 재련하고
유통을 시키는 거를 20년 전부터 90년대부터 중국에서 다 해버렸어요. 그전에는 이제 유럽에서 많이 했거든요. 히토류 이런 것들을.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하면서 반덤핑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세계의 모든 공장들이 히토류 공장들이 없어지고 중국만 남았어요. 중국에서 거의 70% 80% 독점을 하고 있어요. 히토류를. 우리가 이제 에너지 원유를 이제 오펙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오펙이 이제 독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유를 오펙에서 하는 것은 40~50%밖에 안 해요. 40~50%를 쥐고 있는 오펙 국가들이 15개인가 그렇거든요. 오펙 국가들이. 그거 가지고 전 세계를 흔들리잖아요. 그 40~50% 그만큼 가지고. 근데 히토류 쪽으로는 거의 뭐 100% 있는 것도 많아. 중국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게 많아. 지금 뭐 미국에서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면 안 된다라고 그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막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에 이렇게 히토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국에서 수출을 안 하면 반도체를 못 만들어. 그래 약간 애매한 거예요. 미국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설계를 안 해주고 뭘 안 해주면 반도체를 못 만드는데 반도체 원료인 히토류는 또 중국에서 제공을 해. 근데 이런 것들이 벌써 90년대부터 지도자들이 이공계니까 우리 대통령이 뭐 법을 전공한 노무현 뭐 문재인 다 법을 전공했잖아. 지금 검사님께서 지금 대통령 하시고 박근혜 보살님은 뭐 거기 이공계이긴 했다, 그죠? 그렇지만 저 별로 공부를 안 했지. 그래서 우리 대통령들은 이공계 쪽으로 밝은 분이 별로 지도자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건데 중국은 이공계 쪽에 밝은 지도자들이 한번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얘기가 통하니까요. 정책을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주장을 해도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뭐 하겠어요. 지금 풍력, 태양광, 수소 얼마나 중요해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정말 중요한데 오직 원전만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답답해서 야 앞에 암울하다 진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청정법률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선현의 가르침을 더 좋은 가르침을 자꾸 배워야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로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중국 얘기도 하고 출산율 얘기도 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 인지 영역을 넓혀야지 그래야지 이제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바른 지혜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